예, 이제 부동산의 파도에 대해서 이 앞번에 말씀드렸죠. 뭐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선생님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같이 오버를 해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지금은 이제 더 비가 커졌어요. 3차 파동이 없었더라면 그나마 뭐 그래도 비관적입니다만은 3차 파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극렬한 비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산이 높으면 어전 골짜기가 깊죠. 예, 골짜기가 더 깊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재화죠. 재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의 지배를 받죠. 다만 부동산은 좀 특수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특수한 성격. 그것은 뭔고니 처분이 쉽지가 않죠. 또 사기도 쉽지도 않아요. 말도 왜냐하면 너무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수한 그 집착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감안하시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은 이제 아까 시장 논리로 보자면 공급은 거짓 무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왜? 자본과 언론과 정보를 수구 세력이 쥐고 있잖아요. 그들은 얼마든지 시장의 정보를 왜곡해갖고 앞으로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무한대예요. 네. 그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 공급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들이 공급을 한다면은 이 자유스럽지 않은 시장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보 왜곡이 들어갈 겁니다. 그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손해볼 그런 인간들입니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들은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손해 봐야 할 비관적인 부동산 시장인데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을 사기쳐야겠죠. 정보를 왜곡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가면서 정부와 여론과 이런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하겠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곡소리 나니까 언론들은 어쩝니까? 이제 뭐 조정이 끝났다. 반등할 것이다. 몇 개월 전부터 이런 뉴스 나옵니다. 지금 반등합니까? 반등은 그들의 수구 세력의 희망입니다만은 한번 에너지가 불출한 이 멘트는 쉽게 안정을 찾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요. 더 에너지는 더 지금 하강 에너지입니다.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은 거죠. 이제 그만 떨어졌으면 하는 욕구가 수구 세력들에게는 지금 간절할 겁니다. 지금 말을 않지만 지금 간절할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할 거예요. 좀 분양이 안 되죠. 지금 죽꿀 마실 겁니다. 해마다 해쳐 먹다가 지금 못 해 먹으니까.
1억 번 사람이 5천만 원 버는 버텨요. 근데 100조, 200조 번 사람들이 50조, 100조 벌면은 속이 터질 겁니다, 지금 아마.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또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이 활성화된다거나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정보 왜곡이 아닌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첫째는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부동산은 아까 말한 수요와 공급이다 그랬는데 공급은 무한대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자본과 정보를 수구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구 세력의 한 중간에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많은 언론을 쥐고 있잖아요. 건설사가. 수요 측면인데 수요는 크게 이제 돈하고 인구입니다. 돈이 많든지 인구가 많든지 그간의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폭등은 인구는 전민적으로 상승했는데 돈이 갑자기 이게 에너지가 응축이 돼가지고 분출할 때 폭동을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 앞으로도 갑자기 돈이 어디서인가 어떻게든 돈이 늘어나면 부동산은 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 같이 부동산 안정은 국가 구성 요소인 국민의 안정이니까 항상 부동산 가격은 예의주시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관리를 잘해요. 돈 관리를. 노무현처럼 뭐 개발한답시고 돈을 풀거나 문재인처럼 뭐 IMF처럼 그런 식으로 돈을 풀면은 푼 건 좋아요. 풀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그 대비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대비책이 없으면 안 풀어야 돼요. 왜? 후유증이 더 큽니다. 역으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도 날 사람은 나야 됩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잔인한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 이렇게 많은 회사가 부도 났잖아요. 저도 그때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IMF가 아니었다면 저도 뭐 이렇게는 안 살겠죠. 근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맑게 해주려고 IMF를 주셨다. 만약에 IMF가 없었다면 저는 가분수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게중심 위에 있죠. 언제 넘어올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내 사생활은 물러냈으니까요. 돈이 많았으니까 그때 사이에. 내 돈입니까? 다 융자받은 돈이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이 얼마입니까? 이제는 내 말로 말하기도 겁나네요. 회사든 개인이든 빚으로 일궈낸 행복, 빚으로 일궈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죠. 예.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IMF 때
이 가분수 우리 뇌 구조와 경제 구조를 하나님이 때렸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 인생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었으나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조금 힘들면 어쩝니까? 우리가 사실상 힘들었잖아요.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약간 과장하자면 1년 365일 중에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쌀밥 먹은 때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쌀밥 먹었죠. 언제 먹었습니까? 설날, 추석날, 대보름날, 그리고 우리 생일날, 그리고 조상님 제삿날 이때는 쌀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나무집, 뭐 상갓집이나 가가지고 이 조그만 그 손수건에다가 싸웁니다. 그때 좀 먹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때는 빚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 보고 누가 돈 꼴 사람도 없었어.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빚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돈을 안 꿔요. 지금 굶어서는 굶었지 돈을 안 꿉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제 통장에 몇백만 이상도 없어요. 왜 그냐? 잘 이제 나이가 모두 퇴직을 했잖아요. 가족용 수당으로 먹고 삽니다. 지금은. 돈이 향후에 안 풀려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가게나 기업은 도산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그 싸움으로 봐서도 행복하고 사회에 봐서도 행복합니다. 골문 부부는요, 치료를 해야겠죠. 약간은 외과적인 수술을 하다가 안 되면 환부를 토려내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사는 거예요. 골문 부분을 적당히 덮어가지고 전체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높아야 됩니다. 지금 이자율 때문에 우리 서민들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 빚내서 아파트를 많이 샀잖아요. 빚내서 무슨 사업하려고 많이 설비 투자를 했잖아요. 나는 이것이 어떤 임계치를 넘으면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인생으로 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로 보나 이건 암 환자예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우리가 빚을 써도 적당히 써야 되고 빚으로 무슨 사업해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유사시에 그래도 몇 년 버틸 수 있게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그랬습니까? 빚으로 집 사면 다 지금 이익 받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이러다가 지금 한 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지금 아까 우리 그 고객처럼 지금 힘들죠. 그지만은 돈 있는 놈들은 지금 더 힘들 거예요. 뭐 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광주 바닥에 2,300채 가신 분 한 번 만났어요. 아파트 중개하면서. 그분은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돈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파트를 사시더라고. 저는 좀 걱정했어요. 사실 그분을. 근데 그분은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아파트 그 아까 말한 그 조정기를 잘 활용하시던 것 같아.
그래서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그분은 대량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2, 4년만 더 버텼으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건데 그나마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그분은 손해는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그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나 그런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사실 부동산 재벌이 아닙니다. 부동산 재벌은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이것을 정권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정권에서는 그들을 잡을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무슨 그들에게 비친 것이 있는가? 오늘까지도 아파트 시행들은 지금 활개를 치고 다녀요. 이 광주 바닥에. 서울은 어떻겠어요? 돈이 풀리면 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서 돈을 풀릴 때는 반드시 회수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간단히 말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고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고령화됩니다. 아마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가문수가 아닌가요? 지금 50대 이상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현재는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우리나라 인구 구제는 과분수로 들어갑니다. 과분수로 들어간다면은 무슨 말인 거니? 수요가 급격히 줄는다 이 말입니다. 저처럼 60대 이상이 무슨 뭐 좋은 곳으로 옮길 그런 욕구가 있겠습니까? 뭐 저는 좀 보편적인 욕구를 말한 거예요. 뭐 개중은 있겠죠. 저처럼 이런 아파트 40년 된 아파트 산 사람들은 혹시라도 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욕구가 있겠지만은 저는 없습니다. 일단 아울러서 구매력이 돼야 할 30세 이하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향배를 제일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지금 줄어드는데 그럼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개선될 확률이 있느냐? 이건 더 비관적이죠.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부동산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조 돈을 풀었잖아요. 출산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제가 말한 출산율 해결책은 그 수만 명의 출산율 전문가가 생각지 못한 저는 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70년은 이전의 정신구조로 사회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주제도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성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팽배해버린 성개방주의를 다시 복원하는 거죠. 그 이전으로. 그래서 숙박업을 활성화하면서도 규제를 해야 돼요. 아울러서
성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유명의 광고나 유튜버 사이트나 기타 어떠한 광고 매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성이 자유화되면 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여성의 신권신장이란 명목하에 엄마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엄마의 역할을 제한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저도 지금 어머님을 제가 가족여행하고 있잖아요. 4년 동안. 저도 딸이 둘이 있어요. 저도 제 마누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엄마들이 엄마 역할을 할 때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고 엄마의 목소리가 자식들에게 메아리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50년, 60년은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습니까? 왜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신기하지만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뭐라 하는가? 그 사람이 경제력 때문에 결혼을 못한가요? 노시다. 경제를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얘기 나면 1,000만 원, 2천만 원 주네.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접근 방법이 틀렸다 이겁니다. 출산율을 탈피하는 근본적이면서 시급한 문제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탈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발빠르게 우리가 호주 문화를 정체해야 됩니다. 호주 제도를 복원하고 뭐 가족 관계입니까? 이런 건 없애버려야 돼요. 제 말을 촌놈 녹두리로 알아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성 개방을 막아야 됩니다. 성 자기 결정권요. 좋죠. 그지만은 성 개방주의가 출산율 저하고 나가서 국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막은다면 이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예.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쩝니까? 자손을 낳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의 의지입니다. 너희는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면서요.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부동산의 문제를 예측하는데 출산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고요. 아울러서 사회가 고령화, 초고령화 되면 될수록 문제됩니다. 이런 문제를 수구 세력이나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거세사들이 모릅니까? 알죠. 알으니까 더 심하게 언론이 날조되고 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행사들이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오늘도 메인 언론사 보면은 마치 부동산 조정이 끝난 듯 상승을 기대하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가 난무하고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 봐보세요. 부동산 난에.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4차 파동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3차 파동도 없어야 맞는데 없어야 될 환경인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 그럼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 조정이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가격을 10으로 보자면 저는 한 2나 많이 되면 3, 이 정도까지 가격이 하락돼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유로서든지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면 그 2나 3이 뭐 3이나 4가 되겠죠. 그냥 5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억 되는 아파트가 15억 빠진다 해서 덜컥 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거니? 그 정도로 우리나라 소득이 뭐 4만 불, 5만 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무슨 뭐 5, 6년 안에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공무원 뭐 9급은 뭐 너무 극단히 예랑 합시다. 7급 합격해가지고 물 한 모금 안 먹고 밥 한 톨도 안 써먹고 20년 저축하면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가요? 아니 30년 저축한다고 합시다. 아니 그러지 말고요. 그냥 정년 때까지 7급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먹고 저축한다 합시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으로 봐서 불가능하죠. 이게 나랍니까? 서울 시민이 서울서 취직해가지고 태어나서 취직해가지고 물 한 번 안 사 먹고 쌀 한 톨 안 사 먹고 저축해갖고 자기 주거 공간, 여기서 주거 공간은 그냥 보편적인 걸로 합시다. 그냥 24평대로 합시다. 그냥 사실 못 산다면 이게 나랍니까? 이건 혁명의 대상입니다. 이건 혁명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 아까 말한 2나 3으로 빠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그 기간에 일부 지에서는 일부는 반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은 혹은 토지 가격 하락은 국소적인 선호 지역이 아니고서는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일부는. 어떤 지역인 거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화의 중심지 혹은 학군이 좀 좋은 지역 혹은 아파트 역세권 이런 곳은 오를 수가 있어요. 혹은 아주 저렴한 주거 형태, 신축 주거 형태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어떤 주상복합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도 별로 안 좋고, 물론 위치는 보통이고, 그런데 아주 편익시설이 인근에 있고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러면 그 신규 단지는 오를 수가 있으나 건설업자들이 저렴하게 줄 리는 없겠죠. 그러나 기존 유지비를 건전하기 위해서 적정한 이윤만 붙이고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또 일본은 좀 활성화되겠죠. 이런 것이 요즘 일본에 많이 유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시행사도 뭐 몇백억, 몇천억 번 시대는 지났어요. 왜 어지간한 언론 왜곡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나 그마저도 3원 곡소리 난다는 거, 그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매력이 없어요. 50세 이상이 50세 이상이 50% 이상이고 요즘 신세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부동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나마 3이나 4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언론사가 건설사가 언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호주 제도의 부활, 그다음에 여권 신청으로 명목하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엄마는 있으나 어머니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저도 딸이 둘 있는 싸움으로서 여성에게 가혹한 말입니다만은 엄마를 떠나서 엄마 아빠가 자식 앞에서 모범을 보일 때 그 나라 사회는 건강합니다. 왜?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버튼 하나로 빨래하고 버튼 하나로 밥하고 버튼 하나로 청소한 시대에 여성들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 모르겠어. 힘든다면 뭐가 힘듭니까?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마누라부터 그래요. 밖으로 나가려면 차 사야죠. 유지비 들어가죠. 화장해야죠. 옷 사야죠. 그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비가 더 나가죠. 수입도 있지만 지출도 커요. 이건 보이는 현상만 그런 겁니다. 또 안 보이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 교육이 그만큼 망가지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내노로한 그런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정말로 보기도 아깝고 고품위의 부부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그러나 50% 이상은 다 자식 농사에 실패한 분들입니다. 아울러 조금 힘들더라도 여성이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은 자식 농사에 50% 이상은 다 성공했어요. 자식 농사만 성공합니까? 가정이 한몫합니다. 가정이 엄마 한몫합니까? 부모 고향도 헌신적이에요. 건강한 사회의 연결 고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여성을 희생시킨 건가요? 그 여성도 남은 시간에 자기 여가 시간도 갖고
또 소소하게 또 알바도 합니다. 이런 가정이 다자녀입니다. 이게 사회의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선순환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집이 없으신 분들 혹은 저처럼 몇십 년 된 노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는 있어야겠죠.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됐든 노후 아파트가 됐든 뭐 주택이 됐든. 그렇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아울러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10억 되는 아파트가 5억 됐다 그래서 덜컥 몰지 마세요. 저는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거짓 맞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간다 그럽니다만 일본이 국소적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건 국소적 현상입니다. 보편적 현상은 일본은 아직도 그대로 내사랑입니다. 아직도 언제 그럴지 뭐 일본도 지금 노후화가 심각해요. 구매력이 없어요. 지금 일본은요 1엔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그래요. 이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왜? 세금은 내가지고 유지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이거 현실화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파트는 비어 있더라도 주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아마 관리비 걱정해야 할 집주인들 많을 겁니다. 앞으로 월세 전세 안 나가서 많을 겁니다. 아마 나가서 지금 공급이 초과돼 가지고 공실이 된 아파트 많을 겁니다. 그래서 10억 아파트가 5억 됐다고, 지방에 사신 분들 2억 아파트가 1억 됐다고 덥석 하지 마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에게 대단한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안 빠지겠습니까? 빠질 것이 안 빠지겠습니까? 아파트 살 사람이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빈집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5만 번, 6만 번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좀 늘어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랬을 때 그때 사세요. 좌충우돌 막 이것저것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 이야기로 단 10분이라도 고민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